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상하게 조경하고 공학이 엮여 있어서 이름이 앞에 있는데 저희 옛날 이름은 농업공학과였습니다. 농업공학과. 저희는 좀 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 농업에 대한 필요성 발전. 저는 환경 조절에 가능한 거야 되니까는 노지는 좀 그렇고 축산에서도 좀 대가축 쪽은 좀 개방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예하고 저는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은 A3EL이라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래도 다 인정을 받고 그래도 저희 학생들 다 또 외국에서 석사라고 해도 함부로 안다고 저희를 다 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하고 에너지 공학을 다루다 보니까 원예와 축산 스마트 파밍에 대한 것들은 하고 또 스토리지 저장 쪽 가치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워낙 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때라서 정말 저희 후학들이라던가 우리나라가 그런 일은 절대 안 받아야 될까 해서 싸움닭같이 지는 게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 저도 3년 이제 남아가지고 처음 이제 농업의 중요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매년 한 1,000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지구적인 경제적 위기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너무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게 상위로 갔지 그 전까지는 저런 녹색 관련된 기후 변화라던가 생태라던가 아니면 자원 뭐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듐이라는 데서들도 계속 그 전지구적, 그러니까 인간에 미치는 그런 전지구적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사한 것들은 거의 녹색, 환경 쪽과 관련이 돼 있죠. 굉장히 압도적으로 환경 쪽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 변화라든가 뭐 생물 다양성으로 천연 자원, 뭐 이런 화석 연료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 다들 농업과 다른 산업은 간접적 연결이 되지만 우리 농업과는 직접적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엔이 2015년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골라서 지금 가장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 변화하고 인구 문제하고 도시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는 게 식량, 물, 에너지. 우리 이제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과 농업이 또 의존하는 것들이 같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저희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하고 다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기후 변화부터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60만 년 동안 최대로 온도 변화가 있던 게 4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년 만에 1.4도, 5도가 올라가졌잖아요. 정말 소름이 돋는 현상이죠. 더군다나 그게 오른쪽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영향, 인간의 그러한 그 영향에 의해서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봄에는 굉장히 건조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봄이고 골고루 비가 오죠.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이 장마 시즌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때 막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받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그럼 온난화가 되니까 괜찮지? 아니죠. 또 피크로 또 온도가 팍팍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돼 있고 또 산불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농산업 부분에서 대응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방법을 제가 EU 과제 5년 올해 끝났는데 EU 국제공동교회 27개국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6개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 시스템 거기에서 뭐 시설 농업이라던가 에너지 문제라던가 AI, 디지털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뭐 아프리카든 다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구는 전지구적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지구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80억을 돌파하고 2057년도에 100억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라든가 모든 자원들이 쓰면은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구 현재 크기보다 1.7배가 더 필요하고 쬐끄마한 우리나라는 3.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자,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는 도시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5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보시면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죠. 도시화라는 건 뭐죠? 도시화 산업화가 같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농업의 생산 영역들이 줄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도시라는 거는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쓰고 환경 부하를 어마무시하게 임팩트 있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화하고 이거는 굉장히 뛸래야 뛸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농지 감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지가 저 파란색 선이라고 그래요. 녹색 선이라. 지금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농지는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 같이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겠죠. 새로운 종을 개발한다던가 농법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같은 스마트 파밍, 시설 농업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에도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저 지속성은 금방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영향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도에는 우리가 전 국토의 21.6%가 농지였는데 현재 2023년도에는 15%까지 줄었습니다. 와, 우리나라는 뭔가 지금 식량 안보, 지금 곡물 작업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농지는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57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100억이 도달했을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유엔에서 발표한 게, 식량 생산은 현재보다 56% 늘어야 되고 농지 면적은 인도 전 국토 면적의 2배가 돼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은 당연히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설 농업, 우리나라에서 왜 시설 농업이 필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나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럼 우리가 돈을 2배, 3배, 10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파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죠? 식량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겠죠. 기존의 자급률을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에 70%가 산야 삼지입니다. 뭐 외국 다녀보시면 유럽이나 미국은 정말 깎아놓듯이 평지나 구름 같은데 또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차고도 넘쳐 있죠. 쟤네들은 뭐 언제고 맘만 먹으면은 농지 면적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도시 팽창하고 산업 평창을 통해서 농지는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남들같이 뭐 사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우린 뚜렷한 사계절에 의해서 일모작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는 건 뭐죠? 바다의 수온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계속 고령화와 노동력이 감소하죠. 그럼 당연히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기계화라든가 자동화는 분명히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걸 통해서 식량 안보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많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스마트 파밍, 진짜 제가 외국 가서 원예 스마트팜, 축산 스마트팜 하면 외국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걔네는 스마트 파밍이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조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와 축산과 노지에 대한 스마트 파밍을 빅데이터에 근간을 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농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비 절감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당연히 노동력이 주는 거를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의 경험이 아닌 빅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근간을 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농촌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지도 스마트 파밍이란 많은 기술들이 이미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생산성 향상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인위적인 환경 제어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건 갇혀져 있는, 그러죠, 클로즈 타입의 시설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조절을 하다 보니까 시설 농업,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설 농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뭐 명확하게 나타나는 나오들이죠. 그래서 원예와 축산은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걸 또 비즈니스 모델까지, 그래서 6차 산업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뭐 서비스 가는 산업까지 같이 활성화하는 축산은 원예와 다르게 분뇨 문제, 분뇨 자원화 문제라든가 뭐 질병 방역 문제들이 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 좀 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예로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운 좋게 어떻게 일본의 국립농업공학 연구소에서 몇 년 있다 들어오게 되네. 거기서부터 축산도 같이 시작을 하게 돼서 같이 원예 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ICT와 AI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연히 AI가 ICT 없이 구현될 수 없고 ICT 혼자서 AI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고 당연히 우리는 최적의 판단이라든가 결정을 내려서 실행을 시키는 건 당연히 로보틱 쪽이라든가 메커니제이션, 기계화가 따라야겠죠. 이것도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정부에서들도 지금 AI 많이 얘기하시지만은 이런 쪽에 대한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ICT라는 건 정보 수집, 전송, 저장, 처리 기술의 소프트 쪽이 같지만은 일단 첫 단은 센싱 쪽이죠. 센싱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원예든 축산이든 너무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나 신뢰도가 너무 높으셔서 이쪽도 우리나라 산업이 빨리 육성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예라던가 축산 쪽에 많은 지금 기계와 자동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 계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제품에 정말 뒤지지 않는 제품들 생산하고 늘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해서 요즘 자문단들 많이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해 보면 제 생각엔 저도 지금 창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인력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하이어하기도 더 어려움이 많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후 서비스를 마음만 같이 안 돼요, 잘. 막 빨리 와서 농민은 지금 1시간 내에 와서 고쳐주길 바라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작업 며칠 있다 지연되고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도와주셔야 할 게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라던가 새로 신생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진짜 그 서비스망, 전국의 서비스망을 빨리 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동농기계라던가 아니면 농협같이 전국의 대리점망들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원이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아마 어느 단계 이상으로 발전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기 우리 대표님들 계시지만은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그 텍스트 요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지라던가 음성이라던가 그러니까 발성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성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발성음 이런 것들,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의 양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정형 데이터라는 건 말을 못하는 식물이나 동물.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 조절을 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거는 바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더우면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식물이나 동물은 말도 않고 그럼 그거 당연히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식물에 대한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 식물에 대해 적절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발전은 눈부시게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따 발표해 주실 우리 대표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정말 빨리 발전했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은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초기에 공부할 때에 비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었죠. 이런 뭐 기술 발전 촉진, 비용 절감, 이미지 브랜드 가치 상승,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이걸 꼭 갖다 발표합니다. 솔직히 외국은 다 우리나라에 알 것 같고 우리 K-팝, K-문화를 다 알 것 같지만 솔직히 안 그래요. 미국에 솔직히 제가 오하이오에서 공부했는데 여전히 오하이오의 40% 사람이 오하이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 도지사 이름,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TV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건 일본이나 다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런 자랑들도 하면서 요즘 K문화 그래서 저는 외국에 그래도 1년에 꽤 많이 초대받아 가면은 대학원생이라든가 연구 학생들을 또 가윗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면은 저는 항상 남대문 가서 우리
좀 액세서리 같은 걸 사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퀴즈를 좀 내고 그러면 정말 아귀같이 달려듭니다. 정말 애들이 막 열정적으로 그때까지 졸듯이 앉아있던 애들이 그래서 K문화라는 것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정말 많이 우리나라가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동경하는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런 자랑하려고 페이지를 만듭니다. 우리 농업을 보십시오. 우리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100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100 위에. 그럼 보시면 네덜란드라던가 일본이나 미국들은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그거는 뭐냐면 우리 농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합니다. 뿌듯합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왔지만 그것 때문에 폐단 많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과 지향적인 문화, 결과에 치중, 중간에 그런 과정은 무시하는 경우들 많다는 거, 부실 문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정부 주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 사업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많은 폐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농업이 성숙기에 들어와 있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기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지금 동력은 지금 계속 더 필요하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빨리빨리 문화 갖고 계속 성숙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 네덜란드와 비교해서 전체 평균 1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온실들이 너무 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유리온실의 생산성을 비교했더니 그것도 여전히 80에서 85%. 어떤 농장주들께서는 80%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더 훨씬 많은 분들이 80에서 85%에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이 온실 면적은 훨씬 적은데 생산성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가시적으로 분명히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랬고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도 많은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좀 심하긴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85%가 노동력에 의지하는 단동형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 네덜란드는 온실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 데지만 99%가 최첨단 대규모 유리온실이죠. 인력에 의존하는 단동형과 거기에 그런 자동화 기계와 무인화 막 들어가서 최첨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99% 유리온실과는 상대가 안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가야겠죠. 이젠 농촌의 노동력이 더 줄면서 당연히 농민들이 조합 형태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걸 규모화해서 규모화를 해야 거기에 기계도 넣고 왜냐면 기계가 단동형 가서 20분 운행하고 끝나면 효율성이 없는 거죠. 투자 가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더 가겠죠.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축산을 보십시오.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PSY, 그러니까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새끼 돼지를 몇 마리 낳는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6개월을 길러서 비육 육선동으로 나갈 때 엄마 돼지 한 마리당 몇 마리가 출하되느냐를 다 따지고 보는데 우리 PSY 같은 거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또 MSY도 비참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 중에서도 유럽에 버금가는 생산성을 보이는 농가들 많습니다. 근데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건은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뚜렷한 사계절 문제 당연히 많죠.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뭔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을 하기 위해선 1단계의 추진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맞고 그 레벨에 맞는 다른 추진체가 있어서 또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추진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빨리빨리는 저희 사회에서 많이 느끼고 저희 또 분야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지금 R&D 분야도
솔직히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기본에 충실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농업 선진국 대비 생산성이 낮은 이유들은 제가 대표적으로만 뽑은 겁니다. 솔직히 제가 요 강연들을 가면 한 15-6개를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여기서는 몇 개만 골랐습니다. 사계절 문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사계절 문제. 디지털 농업 정부 정책의 지속성은 뭐 요즘 많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환경 조절의 기본 문제. 국내 시장 작은 거는 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거는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현장과 농민 마인드의 차이는 저희가 그래도 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자리에 그런 그 농민 단체 분들하고 많은 이런 걸 하고는 있지만 대화만 많이 하고 솔직히 거기에서 같이 융합이 돼서 같이 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 작은 규모, 규모화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빅데이터의 중요성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짧아서 아까 앞에 것 중에 빅데이터의 중요성, 당연히 농민 경험에 기반한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하자 해서 이런 많은 AI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너무 AI만 외치다가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를 좀 멀리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겁이 납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 뭐 저는 과기부 쪽이라든가 환경부, 산자부 쪽 회의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쪽 가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기에 우리 연구, 농업의 현장의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충분한 양질의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그걸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그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탑재를 하고 인공지능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입니다. 이게 겨울에 제가 실험을 하는 온습도 센서입니다. 3주, 4주 지나면은 최소 환기를 하니까 겨울에 분진, 가스, 습도가 막 뺑뺑한데 저렇게 됩니다. 그럼 감지부가 도포가 돼버려요. 그럼 저희 연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새 센서를 가져가서 장착하고 얘를 가져와서 세척을 하고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서 다음번에 또 갖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어려우시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시기가 어려워요. 제한된 센서. 왜? 온도 센서 하나 프로브만 있으면 면장갑으로 쓱 닦고 가면 유지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원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디지털 농업 AI 경진대회 농진원에서 하는 거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인데 작년에 저희가 딸기를 갖고 처음 시작했는데 솔직히 저희 엄청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딸기가 어마어마하게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빅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농민들께서 온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측정하는 데이터와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 작물 모델링, 또 환경 예측 모델링, 아니면 질병 방역 예측 모델 이런 다양한 걸 위해서 훨씬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 축산 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센서 개발하는 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내구성이 중요하죠. 내구성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은 R&D가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충분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AI가 구현도 돼야 되지만 데이터 표준화, 사업화하고 연계가 돼야겠죠. 그럼 빅데이터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된 다음에 플랫폼 표준화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래야지 모든 산업과 현장들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린 빅데이터 표준화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업도 지금 축산 쪽은 축평원이 이끌고 있고 농진원하고 같이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해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점점 더 발전해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AI 전략, 이번 정부에서 보면 국가 AI 대전환과 산업 적용을 위한 AI 3대 강국 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얘기들이 AI로만 가요. 근데 진짜 AI를 위해서는 우리 현장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업에 노지는 잘 제가 안 하니까 말 안 해요. 원예든 축산이든 우리 빅데이터 후진국입니다. 빅데이터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AI에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원예나 축산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우리 돈을 생으로 들여서 지금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농장에다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했다. 많은 그 기업들 다 거짓말 들통나고 그런 식으로 R&D 따가고, 지금 저 솔직히 수행하고 있는 과제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기업을 누가 소개해 줬는데 수십 개 농장에서 양돈에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정말 정말 신뢰가 가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저 속 썩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 벗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AI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꼭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 규모화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노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스페인에 가서 좀 그 세계 원예학회 제가 디비전 위원장이라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전 세계에 통계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다 부탁해갖고 최신 자료 다 모아갖고 한 10개국 걸 모았는데, 저 대표 나라 이렇게 조사해봤습니다. 규모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가구당 농가 면적이 10배가 늘었습니다. 32헥타르가 됐죠.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꼴랑 2배 늘었습니다. 정말 너무 허탈하죠? 1.5헥타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화 경제잖아요. 규모가 돼야 당연히 자본이 투여되고 자동화, 기계화, 로봇이 들어가고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규모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시설 면적, 우리나라가 원예 시설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0.4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 그런데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은 이미 3.5헥타르 가까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최첨단 대규모 유리온실이 99% 이상인 나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규모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농민 교육 중요하죠. 아니,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도 그 ICT 발전을 지금 따라를 잘 못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일반 농민들이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많은 좀 똑똑하시고 뭐 의욕이 넘치는 젊은 분들보다도 노인분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농촌의 농민들의 그런 기본소득과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 기본소득은 저희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발표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연령별로 소득을 구분해 보면은 이 고령층들이 평균을 엄청 많이 깎아먹고 계신 거죠. 근데 진짜 그런 젊은 사람들만 따지면 도시 근로자에 전혀 뒤지지 않고 훨씬 앞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 중요하죠. 귀농, 귀촌을 원하는 젊은 분들이라든가 지금은 정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본인들 스스로 몇 년 동안 해볼 수 있는 실증 농장들 다 제공해주고 판매까지 다 도와주고 정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많이 여기서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농지도 사고 집도 사고 한돈 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농민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교육이 다 되냐? 왜냐하면 질병? 그럼 질병도 뭐 11월부터 4월까지는 모이지도 못하고 농장 방문도 안 되고, 원예도 뭐 자기 농장 누가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방역도 그렇고 노하우 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가봤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죠? 식물 근권부 빼고는 모든 게 공기 환경이 가장 크죠. 그럼 눈에 아무것도 내가 환경 조절을 바꿨을 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교육할 때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자.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의 가상 공간을 똑같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농민이나 체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환경 조절, 환경 조절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계절도 바꿔보고 또 뭐 자연환기면은 입기창, 배기창도 바꿔가면서 이럴 때 내부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규모화되니까 올인 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균일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부의 공기 유동이라던가 그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유동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분포가 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알면은 여기에 왜 이런 정체 지역이 발생했을까? 내가 그때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없었을 걸.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이지만은 이제 농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농고 같은 데도 좀 쓰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태블릿 PC로 여기에 뭐 바깥에 그럼 자연환경이니까 온실 같은 경우 풍향, 풍속, 계절, 그다음에 내가 입기창들, 측창이나 지붕창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내부의 온도 분포나 습도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럼 정체 지역들이 공기 유동을 보면 내부의 공기 유동 이렇게 형성, 저희가 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투트랙을 가면 교육이란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개념입니다. 저희는 모든 점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아닌 점에 의존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제어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과기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사람 사회 중심은 가는 거고, 공간 사물 중심으로 가라고 해서 당연히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트윈 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윈 그러면 아니 우리가 2010 몇 년 중반부터 그렇게 투자했는데 나온 게 뭐 있어? 우리가 그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끊어지고, 근데 그거를 세상에 새로 개발하는 그거를 어떻게, 지금 나사 같은 경우가 이 디지털 트윈을 제일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 기지에 200명이 머물러야 될 기지에 10명만 머물고 나머지 그 똑같은 가상 공간이 바로 이 지구의 내 사무실에 있으면서 모든 실시간 모니터링과 모든 문제점이 연결가 돼 있고, 내가 제어하면 거기가 제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풍력단지, 제주도에 바다 한가운데 그 풍력단지가 20개 서 있으면 거기에 사람 근무 여건은 아주 안 좋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세대 크로스 커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농업은 산업이 작은데 어떤 어떤 기업이 센서를 개발했어요. 좋은 센서인데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런 거를 영역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토목에서도 농업에서 개발된 걸 쓸 수 있고, 어디 다른 화공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속의 의미로 차세대 크로스 커팅. 그래서 과기부에서 저 세 가지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트윈 모델들을 과기부하고 과제들로 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그 3차원 공간만 만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이 안에 지금 돼지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돼지 1000마리의 개체 인식이 돼야 되고, 행동 모니터링과 증체부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저희가 AI를 위해서 만든 예측 모델링이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링크가 안 돼요. 왜? 컴퓨터가 아직 그걸 수용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그래서 저희가 가상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환기량만 고치면은 실제 축사에서도 환기량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실시간 모니터링, 센싱과 그런 그 제어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공간 개념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우리는 지금 AI를 통해서 환경 조절을 하고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가장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환경 조절을 위해서 바깥에 그런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라던가 페이버릿하지 않은 날씨들로부터 내부의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는 건 건물 자체입니다. 건물 자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건물 자체와 설계가 되는 공조, 환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후진 그냥 그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데다가 최첨단 AI를 설치해 놓고, ICT를 설치해 놓고 최고의 효율성을 바라는 우리는 형국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장 근간은 건축물과 같이 있는 공조 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축사라든가 현대화 사업이 더욱더 좀 많은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 지금 생산성 떨어지는 건 이 여름은 어마무시하게 덥고 겨울은 어마무시하게 추운 이러한 그 사계절 속에서 건축물이 바로 안 쓰는데 무슨 AI가 효율성을 발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노력들이 지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농진청이든 농림부 과제 중에 우리 그 축사, 현대화, 건축물이라던가 공조 시스템의 과제 딱 2개 있습니다. 그게 2개가 제가 수행한 과제. 그 많은 투자가 되는데 이거 신경을 안 써요. 농협중앙회에서 5년마다 우리 농민들을 돕는다고 축사 표준화 모델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잖아요. 매년 5년마다 말씀드립니다. 제발 연구 좀 해서 이걸 개선한다 그러면 그게 왜 개선되고 뭐가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하자 그러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환기가 중요한 거 보시면요. 제가 이건 예시로 만든 겁니다. 이게 보면 3개의 공간이 똑같습니다. 인렛 위치가 왼쪽 상단 똑같습니다. 환기량, 공기 교체율 똑같이 좋습니다. 다른 거라고는
배기구 위치가 저건 위에 있고 요건 아래에 있고 얘는 반대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환기량 똑같이 좋고 내부 공간 똑같은데 환기 구조가 배기구 위치만 다릅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파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내부에 빨간 오염된 공기를 밀어내는 게 환기 효율성인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배기구 위치만 하나 다르다고 환기량도 똑같은데 다 공기 교체율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시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극명하게 나오겠죠. 바로 그거는 바로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제일 좋았겠죠. 얘가 제일 좋고, 하나씩 보면은 저 파란색 입기구 가까운 애는 내가 원하는 환기량보다 수십 배가 높아서 겨울에 온도 조절이 안 될 테고, 또 이런 아래쪽 저런 지점에서는 환기 교체율보다 10분질, 100분질로 공기질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기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과제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형 축사와 유럽형 축사들을 해서 총 6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검축물 공간 똑같고 단열재 똑같이 썼고 환기 구조만 바꿨습니다. 입기구와 환기 구조. 그랬더니 1년 중 난방부하와 냉방부하, 여긴 안성이었습니다. 난방부하, 냉방부하를 최대한 15%까지 줄였습니다. 이거는 안성시에서 실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의 탄소, 농업에서 탄소 저감 목표 달성, 축사에서 만약에 단열재까지 같이 단열재까지 개선을 하고 환기구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20-30% 우습게 줄이겠죠. 여러분 요새 저도 지금 실험을 하고 다비육종하고 직영농장에 실험하고 있는데 여름 폭염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도는 고사하고 비육 육성까지도 많이 폐사율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건물 단열이나 기밀성 갖고도 커버가 되고 거기에 환기로 해서 많이 커버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막 AI 최첨단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요즘은 정부나 기업이나 여기에 발표 갈 때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 한 10몇 개를 갖고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것만 마치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을 점핑을 하던 기간을 1세 녹색혁명, 통일비어 개발됐을 때 시설농업 백색혁명, ICT혁명 갔었는데 2020년이 됐는데 농진청에서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청장님한테 제가 이거 들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다학제 융복합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이거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우리나라 에너지원, 전 세계 에너지원을 보면 1세대 에너지원은 불, 2세대 에너지원은 전기, 3세대는 원자력, 4세대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 5세대 에너지원은 에너지 절감 노력입니다. 우리가 방만하게 쓰는. 저는 그래서 다학제 융복합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량이 한계가 있었겠죠.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분야를 세분하게 나누고 한 사람이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던 시였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 편제입니다. 그게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뭐죠? 인터넷, 또 사람의 컴퓨터, 그러면서 사람의 영역이 엄청나게 능력이 하면서 오버래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분야를 연구를 하더라도 나와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나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학제 융복합형,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 다빈치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미래의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원인만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공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것도 첨단과 농업의 공학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무시하고 옛날 같은 방식은 안 되겠죠. 앞으로는 정말 자기의 그런 옛날 지도 교수님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성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AI 경진대회입니다. 저는 AI 경진대 국내 국에 지금 참여하다 보니까는 국내 국에 보면 이 팀에는 농민도 있고 학생도 있고 사이언티스트, 공학하는 사람, 산업체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 R&D 과제 해보십시오. 5팀, 6팀 다 각자 따로 연구합니다. 같이 그렇게 융합되는 연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AI 경진대회는 우리 모든 특히 새로운 인력들, 새로운 그러한 인력들한테 그거를 몸에 배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농진원에서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지금 올해 또 지금
4개 팀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작년보다 너무 많이 잘 발전했고, 축산도 지금 지난주인가 우리 실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우리 여기서 AI 경진대회에서, 근데 축산이 최종 팀을 선정을 해서 서너 달 동안 직접 기르면서 원격으로 성적 대결을 해야 되는데, 축산은 방역 문제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프로그램도 빨리 개발을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연암대라던가 어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경진대회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건 아직 사람 팀이 없어요. 와게닝겐 대학은 선정된 5팀과 사람, 제일 잘하는 농민 팀이 있어서 농민은 직접 계속 하죠. 근데 나머지 5개 팀은 지네 나라에서 원격으로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거는 안 가고 있지만, 우리 뭐 이 크로프트의 이우람 대표님 같이 이런 뭐 출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세 분, 신세, 정말 새로운 세대 이런 총명하신 분들께서 그러한 시대를 더욱더 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